다양한 정치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정치의 미래. 네, 정치의 미래 시간입니다. 여당 패널 김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더 길게 소개를 해주시죠. 김영호 변호사고요. 지금 전당대회 한참 중인데 예. 안철수 캠프에서 대변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야당 패널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네. 좀 길게 안 하시나요? 저희 많이 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장 변호사님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네, 그냥 민주당에서 법률위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법률위 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 저희가 먼저 고른 주제인데 민주당 표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 사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 체포안 부결, 민주 상당수 이탈, 방탄 납득 못해라는 제목이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 평가까지 나온 이탈표, 한겨레는 가까스로 부결, 앞으로가 더 중요한 이재명과 민주당,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좀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거 예상 못하셨죠?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도 거의 직전까지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었고, 심지어는 이걸 굉장히 좀 언론 주목도가 높은 표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걸 생방송으로 막 그 개표 상황 같은 걸 진단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는가를 보면 지도부가 상당히 좀 낙관했던 것 같습니다. 낙관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가결을 이렇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대단히 자신만만해했는데, 일단 기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표결 결과 나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게 정치적 탄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진단에는 최소한 동의하기는 어렵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내부적으로 일단 검찰총장은 이거 뭐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를 보면은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그렇죠.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이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좀 불안함 이런 게 당연히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부결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건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수사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런 성격을 사실 걷어내고 이 수사는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아예 가결 뭐 이런 쪽으로 기류가 형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최소 김 변호사님, 김영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최소 이게 31표죠. 169명 민주당 의원님 중에 138명이 반대했으니까 사실 찬성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찬성표가 더 많은 건 확실하게 이제 비명계에 조금 힘을 실어준 표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좀비 대표가 되어버린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까지는 좀 거취 표명을 해서 이렇게 좀 국회를 좀 정상화 좀 시켜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 장 변호사님, 그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뭐 당론으로 뭐 정할 수도 있다. 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뭐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민주당 앞으로 좀 어떤 대처해야 될까요? 그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의 고위 관계자 익명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게 사실상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평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동력을 상당히 확보하게 됐다 이런 진단을 내부에서도 내놓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지만 아마 영장 재청구 카드를 당연하게도 만지작거릴 겁니다. 그 카드를 검토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회기 자체를 조금 3월 6일 정도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비회기 좀 그 텀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또 검찰과 일정을 조율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좀 들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회기 중에 다시 한번 영장 청구가 된다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당론으로 부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게 당론으로 가야 된다 내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목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무르익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거취 표명하셔야죠. 더 이상 국회를 이렇게 공전시킬 수 없고 이재명 대표의 이 거취 표명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총선은 개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다시 비대위 구성하고 개혁과 뭐 쇄신한다, 반성한다 이미지 구축하면서 총선에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제 여당 역시 이제 개혁의 DNA로 또 맞불을 놓을 텐데요. 예. 그런 순간 이제 또 총선은 또 여야 할 것 없이 또 개혁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김영호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 일은 아마 당분간은 없을 당분간 거고요. 없다. 아마 기소가 또 하나의 또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당원 당규를 좀 개정한 부분이 있어서 당에서도 이제 거취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저는 그 목소리가 일단 내부에서 이 수사의 정당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으면 진작에 나왔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아직 못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예. 뭐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고 이제 검찰을 맹비난하셨죠. 예. 근데 사실상 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정치의 탈을 쓰고 법치 사냥을 하는 게 이재명 대표였다. 이렇게 아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민낯입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의 2021년 5월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네,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최근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송사 문제는 지금 현재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여러 상황상 본인이 먼저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 발언 고른 이유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죠. 일단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가져온 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예. 본인들이 훨씬 검증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수사조회 내역 뭐 이런 정관 내역도 다 자료로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기자들이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었냐. 폐쇄적인 구조였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임사 참사가 일어났죠. 예. 정순신 이 자제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당연하게도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 기능을 가져갔으니까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최소한 체계화된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처음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1차적인 스크린을 법무부에서 해요. 그걸 대통령실에서 넘겨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등으로 보내는 건데 예. 거기 다 주요 포스트가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공직기관 비서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뭐 인사기획관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검찰이 어떤 선상에 올랐을 때, 검증의 선상에 올랐을 때 제대로 검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요. 예. 상당히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호 변호사는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그 피해 학생 분과 그 가족분에게 좀 사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 뭐 언론 통해서 봤는데 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다 되게 안타깝고 좀 잘 추스르시기를 좀 응원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검찰 출신이냐 말 그 출신이 중요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 사실은 조국 사태 때문이죠. 이게 조민의 입시비리나 그 아들의 대학 시험을 교수인 부모가 대신 봐주는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국민적인 그 공감을 얻으면서 이게 인사정보관리단이 탄생이 됐는데 이게 신생 부서이고 이번 사건 통해 가지고 되게 사각지대가 좀 드러난 만큼 좀 철저히 좀 보강하고 다시는 좀 이런 2차 가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뭐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또 이제 대통령실도 그 질문서 항목을 조금 보강하고 좀 거짓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조 문구를 좀 추가한다고 하니까 그런 약간 보강안이 나오면 그런 보강안을 가지고 좀 국회에서 좀 송곳 검증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서 국회에서 검증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전에 이런 인사 검증을 했던 공직자의 익명 인터뷰가 언론에 실렸는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당사자 본인의 송사와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기술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당사자가 받았던 이 질의서에도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송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본인이 적지 않으면 모르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전직 인사검증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송사를 체크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 스크린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당사자와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데 경찰 세평에서도 이 부분이 잡히지가 않았고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정순신 씨뿐만 아니라 정순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그 당시라 함은 이게 학폭이 대단히 수위가 높은 학폭입니다. 제가 1심 판결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 가해 정도가 정말 수위를 넘습니다. 이게 과연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언사인지 지속성을 또 갖고 있고요. 이 괴롭힘 자체가. 그리고 이게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익명 보도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폭력 행위 중에는 본인의 아버지를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거든요. 그때 같이 근무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정순신 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몰랐다는 말이 맞느냐라고 언론들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론 민정수석실을 폐기할 때도 어떤 문제의식들이 많이 대두됐었죠.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 그래도 집권 세력이 어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를 개편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는 최소한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의 인사를 제대로 맡길 수가 있느냐. 좀 많은 국민들이 묻고 계시고 한동훈 장관 연 이틀째 모른다라고만 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여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나온 게 학폭을 근절해라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여기 대고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인명권자로서 무한 책임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과하는 절차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좀 바로 잡으면 저는 그 국가수사본부장을 인사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그 질문 항목들 그 질문서에 대한 이제 국회가 좀 스크린을 한번 하는 절차가 또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후보자님을 다시 추천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이제 출신을 좀 고려할 건 아니라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를 뽑으면 사실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또 검찰 출신 임명하진 않겠죠? 저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부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 왜냐하면 제일 신뢰하는 집단이 검찰인 것 같아요. 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뢰를 못하는 것 같고요. 국수본부장이면 경찰 출신이 가는 게 맞죠. 업무를 많이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게 경찰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검찰이 간 것도 뜬금없는데 더더군다나 인사검증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낸다? 저는 그러니까 경찰 내부가 또 부글부글 끓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켜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라도 가야겠죠. 아하, 요 이야기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본방송에서 인사드리고 유튜브에서 두 분과 시간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의 미래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영호 변호사 두 분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더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일단 재점검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총선 앞두고 검찰을 주요 포스트에 보내서 경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공천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주제인데
김영호 변호사께서 황교안 후보의 발언을 골라주셨어요. 이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만약 제가 이제 그 결선에 못 올라간다면 정통 보수 정권을 재건하는데 뜻이 있는 그런 분하고 함께 해야 되겠죠. 예, 요게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황교안 후보의 목소리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 후보 측에서 또 반응이 하나 나왔는데 황교안 후보는 김영일 황교안 캠프 선대 본부장의 발언이고요.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정통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울산 땅 의혹을 가진 분이 어떻게 정통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느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교안 김기현 후보 연대 가능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발언 고른 이유 뭡니까? 네, 근데 맹 기자님 발언하신 그 다음 그 시간에도 다시 또 황교안 후보님께서 예. 김기현 후보가 결선에 가면 안 뽑을 수가 없다. 뭐 정통보수 정권 이와 같은 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오늘에도 자체조사 결과 자기들이 약간 결선 투표 갈 것 같으니까 연대는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4번 정도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결선 가능성에 대한 그 약간 치밀한 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당장은 그 지금 3위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님 좀 지지한다고 하면 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면서 지지층이 좀 유사한 김기현 후보에게 조금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좀 황교안 후보님이 이제 부정선거 좀 주장하시면서 되게 극우 성향에 좀 치달아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당원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김기현 후보님 저격수 좀 자처하시면서 치열하게 전당대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교안의 약간 재기 무대다 약간 이런 평가도 사실 있어요. 예.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니 동의합니다. 예. 뭐 그래서 하드캐리 했다. 뭐 네, 약간 되게 토론을- 재밌잖아요. 또 노래도 예. 잘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극우 성향이 좀 갇혀있던 분인데 그 이미지 깨고 이제 확장성을 좀 갖추려면 이 전대 끝나고 다음 스텝을 고민할 때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할 수밖에 없죠. 절대 김기현 후보에게 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 있으시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안철수 후보가 결선 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100% 간다고 생각을 하고 100% 간다. 네. 예. 지금 어떤 10중 8구 여론조사에서 예. 김기현 후보님이 그 50%를 넘는 사자 대결이 없어요. 거의. 49%까지 나왔던 것 9%까지 같은데. 나왔더라고요. 너무 적은 표본이 있어서 절대 예.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예. 결선에서 승부를 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 결과에서는 천하람 후보가 2위로 나온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표본 자체가 좀 적어가지고 이게 예.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천하람 후보. 그 4인방의 경선이 좀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예. 조금 후반부에서 조금 힘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하지만 저희 안철수 후보님이랑 뭐 천하람 후보님 역시 공유하는 그 공천 혁신안이나 그런 도덕성에 대한 가치 연대가 되어 서로 있기 때문에 공격은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그냥 뭐 서로 이제 비전과 정책을 얘기하기도 예. 바쁘니까 네거티브 할 시간은 없죠. 그래서 그런 가치 연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결선에 누가 올라가든 간에 충분히 안철수 후보님이 그 표를 흡수하면서 약간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네. 어떤가요? 제가 아까 왜 예. 살짝 웃었냐면 안철수 후보 이제 대변인님이신데 황교안 후보 칭찬을 하셔서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봤더니 역시 결론은 이제 안철수 후보님에 대한 지지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결선이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저는 대통령실이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을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후보를 너무 노골적으로 밀어줘요. 그리고 당원의 정말 전적인 이 포션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집권 초반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류가 있는. 그래서 시간이 약간 지날수록 원래는 나경원 이 전 의원의 표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갔다고요. 초기에는. 그랬죠.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기류는 강경하게 계속 지속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도 힘을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받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예. 그렇다면 지금 거의 임박한 거 아닙니까? 3월 8일이잖아요. 그랬죠. 예. 이 기류대로라면
결선 투표를 그냥 참 외부자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약간 대세가 김기현 후보로 또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합니다. 이게 뭐 80만 투표라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이게 국민의힘 자체도 이 80만 전당대회를 하는 게 네. 처음 가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당직자분들도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네. 그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좀 선명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좀 그런 건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공동 정부를 선언하고 단일화를 하고 예. 연대 보증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확실히 미는 후보는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 보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거라고 좀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까지 했고 네네. 국정과제를 네네. 만드는 데 네. 있어서 네. 큰 역할을 했으니 알겠습니다. 저 두 분이 변호사니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장해찬 후보 논란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 변호사시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저는 처벌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저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요. 예. 과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전 없다고 보고 설사 과오가 전혀 없는 사람이 더 이 땅에 디딘 정치인으로서 적합한가 뭐 이런 생각도 일단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예. 그렇다면 정치 선언을 한 이후에 태도가 문제예요. 저는 이거는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특정 연예인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부의 공무원이 또 등장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소설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대단히 안티페미니즘에 기반해서 상대를 좀 조롱하고 희롱하는 의도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소설의 외형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내가 쓴 게 문제가 없으니 이준석 당신은 떳떳하냐 성매수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공세를 펼 게 아니고요. 예. 본인은 본인에게 겨냥되는 어떤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역공을 펴는 게 아니라요. 청년 정치인의 모습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그렇지 사안이다.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동의하고요. 이게 정말 거북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유님과 그 관계자분들께 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네. 그 기분 이제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런 연예인 성적 대상 알패스 문제는 심각한 정말 사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장해찬 후보 지금 결혼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 특정되어 있고 지금도 유통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런 후보는 우리 당 윤리위에서 좀 징계를 좀 검토를 해서 사실 저는 출당시키고 당적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성문제 우리 당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위원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줘서 뭐 당에서 합리적인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게 최고위원회 당선이 돼도 추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예. 이 꼬리표는 계속 안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에게도 부담이지만 당에게도 정말 부담이거든요. 이 네. 성문제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번 최고위원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장예찬이라는 인물의 앞으로의 정치 여정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네, 정리하셔야죠. 정리하고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모두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김영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